제가 도둑이라고요? 저 그냥 길에서 주웠을 뿐인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던 가난한 여성. 그녀는 새벽길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주워들고 잠시 고민합니다. 이걸 가지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까? 1,000만 원이 눈앞에 아른거리자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죠. 하지만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정직함이란다. 과거 원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경찰서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내밀자 돌아온 건 감사도 칭찬도 아닌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과연 그 봉투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어떤 운명을 열어젖히게 될까요? 전재산 5만 3천 원. 윤수라의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22살 한창 젊은 나이의 청년이 가진 돈치고는 너무나도 처참한 금액이었죠. 서울 마포구 어느 골목,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자리한 반지하 고시원. 겨우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월세 35만 원.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달린 작은 것 하나뿐이어서 한낮에도 형광등 없이는 책 한 장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 스라는 낡은 이불을 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는 물기 얼룩이 번져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스라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지 4년. 20살부터 혼자 살아온 이곳이 스라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스라는 몸을 일으켰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인 편의점 새벽 근무가 6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를 다독이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요즘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하루에 한 끼 반 정도.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라면 반 개. 그나마 급여일이 가까워지면 라면도 사치였습니다. 편의점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스라는 두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대형 빌딩 청소. 30층짜리 건물의 화장실과 복도를 닦는 일이었어요. 러버 장갑을 끼고 소독제 냄새를 맡으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 휴지 없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자신보다 어린 회사원들도 스라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청소부니까요. 스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오후 3시 청소를 마친 스라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 하나를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 김밥이었습니다. 상한 건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버려지는 것들이죠. 맛있다. 솔직히 맛은 없었습니다. 밥이 딱딱하고 김은 질겼어요. 하지만 스라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조차 없었다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5시부터는 세 번째 아르바이트. 홍대 입구역 근처 분식집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간당 1만 원. 5시간 일하면 5만 원. 하루 총 수입은 편의점 4만 원, 빌딩 청소 6만 원, 분식집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통비 5천 원, 휴대폰 요금 일할 계산하면 3천 원,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스라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라의 세계에선 불가능한 꿈이었죠. 당장 오늘 먹을 것, 오늘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저녁 10시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포구의 어느 대형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툼했습니다. 슬아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죠. 뭐지, 저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봉투를 찾는 것 같지 않았어요. 슬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들어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돈일까?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겠냐만 정말 만약에 돈이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슬아는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돈은 없었습니다. 화정, 재단 기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 슬아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국보급 문화재 매입 관련 200억 원 규모. 재단 이사회 비공개.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슬아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거 팔면 어떨까? 이런 기밀 문서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살 거야. 몇백만 원? 아니, 어쩌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지옥 같은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따뜻한 원룸에 살 수 있고 제대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슬아의 손이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53,000원. 그게 지금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했고 그렇게 한 달을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굴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슬아야,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양심은 되찾을 수 없단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내 정직함이야. 슬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오늘 팩이 도시락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었죠. 그것도 반개. 슬아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은 땀으로 젖었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슬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마포경찰서 방향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자신에게 미안해. 하지만 난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살 순 없어. 걸으면서도 몇 번이나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냥 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슬아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함이라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포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슬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주웠는데. 당직 경찰관이 슬아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낡은 작업복, 피곤해 지친 얼굴, 하지만 맑은 눈빛의 젊은 여성. 어디서 주우셨어요? 마포구 대형 빌딩 앞이요. 내용이 뭔가 중요해 보여서. 경찰관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화정재단 거네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주인을 찾아서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슬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적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 저 봉투 하나면 적어도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남의 것을 탐내는 건. 그건 나답지 않아.
경찰서를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슬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잘한 건지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것.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것.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누우니 배가 고팠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5만 3천 원. 다음 급여일까지 아직 11일 남았습니다. 라면으로 버티자.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11개면 되니까. 11개에 3천 원씩이면 3만 3천 원. 남은 돈은 2만 원. 교통비랑 휴대폰 요금 내면 딱 맞네. 슬아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22살 청년의 삶이라니. 라면 개수를 세며 사는 인생이라니. 하지만 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푼, 두 푼 모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슬아는 꿈을 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에서 폭신한 침대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꿈이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슬아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흘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슬아 씨시죠? 저는 화정재단 비서실 박성호입니다. 슬아는 움찔했습니다. 화정재단. 그 서류의 주인이 연락한 건가? 아,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주운 서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내일 오후 3시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사장님이. 직접요? 슬아는 당황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면 엄청난 사람 아닌가요? 그런 분이 자신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만나겠다니. 네. 이사장님 뜻이십니다. 화정 빌딩 3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슬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솔직히 사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었어요. 그럼 이번 달은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직접 만나겠다니. 거절하기도 어색했죠. 뭐 입고 가지? 슬아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까진 옷이라곤 작업복과 낡은 청바지, 몇 벌의 티셔츠가 전부였어요. 그나마 가장 깨끗한 검은색 면바지와 흰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사주신 옷이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슬아는 화정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로비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슬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걸까? 경비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32층 가려고 하는데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화정재단 이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변했습니다. 이사장을 만난다고? 이런 차림으로?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출입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옷,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32층에 도착하자 세련된 중년 여성이 슬아를 맞았습니다. 윤슬아 씨시죠? 박성호 비서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슬아의 낡은 운동화가 카펫을 밟을 때마다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고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고급스러운 책상 뒤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산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급 양복이 몸에 딱 맞았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죠. 하지만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앉으세요, 윤슬아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슬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앉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뒤쪽 서가엔 두꺼운 책들이 빼곡했어요. 이 방 하나의 가구가 슬아의 1년 생활비보다 비쌀 것 같았습니다. 강 이사장은 슬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저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강 이사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함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서류가 만약 외부로 유출됐다면 재단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거래가 무산될 뻔했죠. 슬아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습니다. 강 이사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슬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전 정말 슬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돈을 받으려고 신고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조금은 기대했었지만 이렇게 큰 봉투를 받는 건 왠지 자신이 한 선택을 더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이사장은 슬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빛을, 순수함이 느껴지는 표정을. 이런 눈빛, 언제 봤었지? 무언가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5살 딸이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순수하고 맑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눈빛. 그럼 이렇게라도 악수는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네, 그 정도야 당연히. 슬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이사장의 손이 슬아의 손을 잡으려던 그 찰나 그의 시선이 슬아의 왼쪽 손목 안쪽에 고정됐어요.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 시간이 멈췄습니다. 강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수하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조였어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설마 그럴 리가.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슬아의 손목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5월 어느 봄날. 정원에서 놀던 5살 딸이 장미가시에 찔렸었죠. 피가 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 아빠 아파. 괜찮아, 윤희야. 아빠가 약 발라줄게. 병원 싫어. 주사 맞기 싫어. 아이는 병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 간단히 소독만 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죠. 상처는 며칠 후 아물었지만 작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워낙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흉터. 그리고 7개월 후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백화점 화장실에 간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온 서울을 뒤졌습니다. 경찰, 사립탐정,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결국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관을 묻었죠. 아내는 충격으로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이사장은 혼자 남았어요. 20년간 혼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죠? 네. 아, 이거요. 스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생긴 건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이미 이 흉터가 있었대요. 고아원. 강 이사장의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네. 저는 생후 5살쯤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5살?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2004년 겨울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 이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04년 겨울. 자신의 딸이 사라진 바로 그때. 몇 살이십니까? 22이요. 2003년 5월 17일생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 5월 17일. 자신의 딸과 똑같은 생일. 똑같은 나이. 5살에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 그리고 그 흉터. 혹시 윤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이요? 아니요. 제 이름은 윤수라예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강 이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 5살 생일을 맞은 딸의 사진이었죠.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손목에도 똑같은 초승달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라는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네. 내 딸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제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강 이사장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스라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날 강 이사장은 스라와 3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신지, 어린 시절 기억, 고아원 생활, 모든 걸 물었어요. 스라는 아는 한 모두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발견됐대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몰라요. 경찰이 고아원에 연락했고 그렇게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뭘 입고 있었는지 들으셨나요? 분홍색 원피스였대요. 토끼 그림이 그려진. 강 이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옷이 바로 토끼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원피스였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작은 초승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라가 돌아간 후 강 이사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희. 내가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확실해지기 전까진 조심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실망을 대비해야 했죠. 그리고 만약 정말 딸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20년간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버지야라고 말할 순 없으니까요. 강 이사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립조사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스라가 마셨던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제발 내 딸이길. 그날 밤 강 이사장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간 강 이사장은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서울 중구 어느 길거리에서 발견된 여아에 대한 경찰 보고서, 당시 고아원으로 보낸 기록, 그리고 그 아이가 윤슬아라는 이름을 받고 자란 과정.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VIP 유전자 검사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강 이사장은 혼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이사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 봉투 안에 20년의 기다림이, 20년의 고통이,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를 꺼내자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강 이사장의 무릎이 풀렸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교수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강 이사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20년 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재단을 이끄는 이사장의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간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20년간 찾지 못한 죄책감. 그 시간 동안 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아이가 반지하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담당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슬아의 생활을 알게 됐었거든요. 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통장 잔고가 5만 원도 안 된다고. 이사장님의 친딸이. 그래. 내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강 이사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자신은 이렇게 넓은 사무실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딸은 반지하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니.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데려와야죠. 내 곁으로.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면 슬아가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년간 부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강 이사장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어요. 딸을 놀라게 해선 안 됐습니다. 며칠 후 강 이사장은 슬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사장님이요? 슬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꾸 자신을 만나려고 하실까? 이상했어요. 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 이사장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프라이빗 룸이었죠. 정원이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슬아는 또다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인 20만 원. 자신의 이틀치 수입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하지만 편할 리 없었습니다. 강 이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강 이사장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아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래도록.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 이사장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슬아 씨.
아니,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윤희야. 네. 슬아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희? 그게 뭐죠? 내 본명이 강윤희야.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내 딸이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슬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야. 진심이야. 강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 99.99%야. 넌 내 딸이 맞아. 슬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이럴 리가. 20년 전 넌 백화점에서 실종됐어. 200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지. 내 엄마랑 나랑 너 셋이서 쇼핑을 갔었어. 넌 화장실에 간다고 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미칠 듯이 찾아 헤맸어. 온 서울을 뒤졌지. 경찰, 사립탐정,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 그래서 결국 죽은 걸로 결론 내렸어. 장례식을 치렀어. 빈관을. 내 엄마는 그 충격으로 1년 후 세상을 떠났어. 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알았어. 5살 때 정원에서 장미가시에 찔려서 생긴 거야.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요. 전 너무 어려서. 괜찮아. 괜찮아. 강 이사장은 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20년간 찾지 못해서. 저는 슬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늘 혼자였던 아이.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믿기 어렵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넌 내 딸이고 난 내 아버지야. 슬아는 강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받아들여.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제발. 하지만 우선 내가 집을 마련해 줄게.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2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젠 같이 살아야지. 안 돼요. 슬아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갑자기? 강 이사장은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윤희야. 난 내 아버지야. 20년간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꿈에서 널 찾아 헤맸어. 그런데 이제 찾았어. 내가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강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물. 슬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슬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 아버지. 윤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 이사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슬아는 강 이사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슬퍼서, 기뻐서, 둘 다였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슬아는 강 이사장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20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거실엔 폭신한 소파가 있었고 침실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손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이사장이었어요. 윤희야, 잘 도착했니? 네. 아버지. 아직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보자. 네. 전화를 끊고 슬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했어요. 반지하 고시원의 딱딱한 매트리스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발을 쭉 뻗을 수 있었어요. 천장도 높았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구나. 하지만 슬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강 이사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정재단 이사장 저택. 100년 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저택이었어요. 넓은 마당엔 소나무가 서 있었고 실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민석과 강유진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죠. 민석은 최신형 벤츠, 유진은 포르쉐 카이엔이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48세의 그는 재단 전무이사였어요. 20년간 실무를 맡아왔고 사실상 재단의 2인자였습니다. 강 이사장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신이 후계자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죠.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발표요? 유진도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학원 이사였어요. 오빠 민석과 함께 재단 경영권을 나눠 가지려고 계획해왔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슬아가 들어왔어요. 민석과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왜 가족회의에 낯선 사람이? 소개하겠네. 이 아이는. 강 이사장이 슬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윤희. 내 딸이야. 뭐라고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떴죠. 형님, 무슨 말씀을. 20년 전 잃어버린 윤희가 살아있었어.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네. 99.99%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과 유진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과 함께 뭔가 어두운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축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조카를 찾으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큰오빠. 하지만 그 축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한정식 상이 차려졌고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윤혜 씨. 아니, 이제 조카라고 불러야 하나요? 유진이 슬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편하게 슬아라고 불러주세요. 슬아. 아,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뭐? 고아원 생활이 어땠어요? 궁금하네요. 유진의 질문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고아원 출신을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고아원이 많이 좋아졌다더니. 민석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슬아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마치 평가하듯이. 형님.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혜 씨가. 아니, 조카가 정말 형님 딸이 맞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잖아.
하지만 요즘 그런 검사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조작.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의뢰한 검사야. 서울대병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바로 친딸로 인정하시다니. 민석.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고였어요. 윤희는 내 딸이야. 의심하지 마. 네, 형님. 죄송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슬아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이거 심각한 문제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20년간 우리가 후계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정말 형님 딸일까? 난 믿을 수 없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도 뭔가 수상해. 너무 타이밍이 좋잖아. 형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는 소문이 돌고 갑자기 친딸이 나타나다니. 그럼 어떡하지? 형님이 저 여자한테 재산을 다 넘기시면. 그럴 순 없어. 우리가 20년간 재단을 키워왔는데 고작 고아원 출신 여자한테 빼앗길 순 없어. 슬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단 형님 뜻을 거스를 순 없어. 환영하는 척해야 해. 그리고 기회를 봐. 저 여자가 진짜 형님 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어떻게? 방법은 많아. 재단 생활에 적응 못하게 만들면 돼. 고아원 출신이 무슨 재단 경영을 알겠어. 실수하게 만들고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 슬아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슬아는 강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석 삼촌이랑 유진 고모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내가 나타났으니까. 전 괜찮을까요? 강 이사장은 슬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슬아는 불안했습니다. 민석과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민석이 강 이사장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윤희 씨를 우리 학원에 입사시키는 게 어떨까요? 입사? 네. 재단 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영을 맡으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 이사장은 고민했습니다.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윤희가 재단 업무를 배워야 하는 건 맞았으니까요. 좋아.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게 해줘. 아직 적응 중이니까. 물론입니다, 형님. 민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차가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학원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은 천천히 무너뜨리면 돼. 그렇게 슬아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화정학원 본관 앞 100년 역사의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슬아는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행정실 보조 직원으로요. 윤슬아 씨시죠? 인사팀 직원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슬아의 정체는 이미 학원 전체에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의 친딸이 입사했다고. 네, 슬아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저는 행정실 김주원 대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행정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여기가 슬아 씨 자리입니다. 일단 서류 정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생 명부, 성적표, 출결 기록. 생각보다 많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슬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딸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슬아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도 잘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친근하게 대해줬죠. 슬아 씨, 이 서류 좀 검토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슬아는 느꼈습니다. 민석 전무가 자주 행정실을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을요. 잘 적응하고 있나? 네, 전무님. 다들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 다행이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슬아는 그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슬아 씨, 미안한데 이 서류들 내일까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행정실엔 슬아만 남았어요. 책상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사무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슬아는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학원 건물 보수 공사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상했어요. 실제 공사비 5억 원. 그런데 계약 금액은 12억 원. 슬아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문제들이 보였어요. 허위 업체명, 부풀려진 예산, 이중 계약서, 그리고 승인자는 강민석 전무였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 삼촌이 학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간 수십억 원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슬아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복사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누가 듣진 않았겠지.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슬아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강윤희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인사팀 회의실엔 인사팀장과 민석 전무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슬아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학원 장학금 계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무슨 문제요? 50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슬아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 자신의 승인 도장이 찍힌 인출 신청서. 이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 아이디로 로그인했고 당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조작이요?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데요. 누가 왜 당신을 모함하겠습니까? 그건 슬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저 정말 안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슬아는 그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강 이사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아의 손을 꽉 잡았죠. 윤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하세요. IT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하지만 형님. 민석.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딸을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며칠 후 IT 보안팀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원격 접속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원격 접속? 네. 슬아 씨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 전무의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슬아가 복사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허위 계약서들이었죠. 이건 지난 3년간 진행된 횡령 증거입니다. 총 금액이 42억 원입니다. 강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2억 원. 동생이 그렇게 많은 돈을. 민석. 형님. 저는 어떻게 내 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어떻게 학원 재산을 횡령했어? 저도 살아야죠. 형님은 평생 이사장으로 사시면서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저는 평생 2인자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게 횡령의 이유가 돼. 그게 내 딸을 해칠 이유가 돼. 딸, 그 여자가 정말 형님 딸입니까? 20년 만에 나타난 고아원 출신을 유전자 검사 하나 믿고. 닥쳐. 강 이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전무이사직에서 물러나. 그리고 횡령한 돈 전부 반환해. 안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어. 민석은 치를 떨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죠.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어. 오히려 들통났어. 이럴 수가.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20년 전 그 일처럼. 20년 전. 민석이 유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슬아는 복도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 무슨 얘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슬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일처럼. 유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무슨 뜻일까?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슬아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학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슬아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2004년 12월. 손가락이 오래된 파일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2004년 12월 23일 사고 보고서 기밀. 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실종된 날짜였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윤희 옷의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추정됨. 백화점 CCTV 분석 결과 직원 복장을 한 미상의 여성이 아동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 해당 여성은 전무대리 강민석과 사전 접촉한 정황이 있음. 하지만 재단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 조사 중단. 사건 종결. 뭐야 이게. 슬아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계획된 범죄? 민석이 연루됐다고? 그럼 내가 고아원에 버려진 것도 민석 삼촌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어요.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슬아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윤혜 씨.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협박하는 투였죠. 누구세요? 더 파고들면 다칠 수 있어요. 당신도 이사장님도. 20년 전 일은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모두를 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슬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위협. 진짜 위협이야. 그날 오후 슬아는 2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찾았어요.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 형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지.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사건이야. 왜요? 명백한 유괴 사건이었어. 백화점 CCTV에 다 찍혀 있었거든. 직원 복장을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 그 여자는 며칠 전 누군가와 만나서 돈 봉투를 받은 기록도 있었어.
그 누군가가 재단 전무대리, 당시엔 대리였지만 강민석이라는 사람이야. 슬아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차량 블랙박스에 결정적 증거가 있었어.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재단의 명예를 위해서라나. 그리고 모든 증거가 사라졌지. 증거가 사라졌다고요? 블랙박스 파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모두 사라졌어. 돈과 권력 앞에선 진실도 묻히는 거야. 슬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석이, 삼촌이 자신을 고아원에 버린 거였어요. 20년간 부모 없이 살게 만든 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후계자 자리 때문이겠지. 형님에게 딸이 있으면 자신은 영원히 2인자니까.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노영사는 슬아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조심해. 한번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어. 슬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강 이사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폐렴이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희야,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20년 전 일에 대해. 20년 전 민석 삼촌이 제 실종에 관여했어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강 이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어딘가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의심은 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내 동생인데. 강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윤희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슬아는 아버지와 대화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슬아는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모두 사라졌는데.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그냥 돌진해 왔습니다. 슬아는 얼어붙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윤희야. 누군가 슬아를 밀쳤습니다. 강 이사장이었어요. 병원복 차림으로 IV 줄을 매단 채로 뛰쳐나와 딸을 구한 거였습니다. 꽝. 차는 강 이사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슬아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윤희야. 다치진 않았니? 강 이사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딸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제가 괜찮은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다치셨잖아요. 다행이다. 내가 무사해서. 강 이사장은 슬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20년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 누가 좀 구급차. 슬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죠. 그리고 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게. 이게 아버지구나. 20년간 몰랐던 것.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빨간 수술 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슬아는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옷도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제발,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겨우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잃을 순 없었습니다. 절대로. 3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슬아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어떻게 됐어요? 슬아는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민석, 유진, 용서 못해. 그들이 한 짓을 이젠 알았어요. 20년 전 자신을 버린 것도 오늘 차로 치려한 것도 모두 그들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강 이사장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윤희야, 내 아버지. 차량 번호 확인했니? 네.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CCTV도 확보했고요. 그래. 강 이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더니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죠. 윤희야, 이제 끝내자. 네. 20년 전 일의 진실을 모두 밝히자.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어. 슬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강 이사장은 자신의 변호사와 사립탐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20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를 찾아. 사라진 블랙박스 백업,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뭐든지 찾아내. 하지만 이사장님, 20년이나 지났는데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 찾아내.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한 달간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이 가져온 건 USB였습니다. 이게 뭔가? 20년 전 백화점 CCTV 백업 파일입니다. 당시 보안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백업해뒀다가 퇴직 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석 씨의 차량 블랙박스 백업입니다. 당시 정비소에서 수리하면서 데이터를 백업해뒀다고 합니다. 강 이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20년 전 강윤희 양을 유괴한 사람입니다. 슬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을 유괴한 사람이라고? 왜 나타난 겁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20년간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짓이 너무 끔찍해서.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강민석이란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단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어딘가에 두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어딘가에 두고 오라고. 네. 다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두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경찰이 금방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발견했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민석은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말하면 죽이겠다고. 슬아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 같았어요. 이제 모든 걸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짓을 벌받고 싶어요. 강 이사장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강민석, 강유진을 아동 유괴,
증거인멸,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함. 며칠 후 민석과 유진은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100년 명문재단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강유진.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석과 유진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영상. 20년 전 백화점 CCTV. 직원 복장을 한 여성이 5살 여아의 손을 잡고 나가는 장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 강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민석이 주차장에서 그 여성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이 영상들은 20년 전 강윤희 양 유괴 사건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유괴범 이미선 씨가 자백했습니다. 강민석이 5천만 원을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여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검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 이 차량은 피고인 강유진의 소유이며 사건 당일 그녀가 운전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유진이 차를 몰고 슬아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3년간 재단 자산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죠.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를 도운 것뿐이에요. 도왔다고요? 5살 아이를 유괴하고 성인을 차로 치려한 게 도운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을 나오는 슬아 앞에 수십 개의 마이크가 들이댔습니다. 강윤희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슬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저 제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걸.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간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았을 때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피를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강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슬아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강 이사장도 딸을 꼭 안았어요. 고생했어, 윤희야.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자. 두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석, 징역 10년 및 추징금 42억 원. 피고인 강유진, 징역 7년 및 추징금 15억 원.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유진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슬아는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대신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슬아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에 새로 지은 건물. 화정 희망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아는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게. 이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들어갈게요. 오늘은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소외계층 아이들 100명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행사였죠. 재단 설립은 슬아의 제안이었습니다. 강 이사장이 윤희야, 이제 재단 경영을 배워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을 때 슬아는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아버지, 저는 경영에는 관심 없어요. 대신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강 이사장은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기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강당 문을 열자 10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고아원이나 소외계층 가정 출신이었어요. 슬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화정 희망 장학재단 이사장 강윤희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슬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죠.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반지하 고시원에서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아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슬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슬아는 객석에 앉은 강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기적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은 그 기적이 오기까지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이제 장학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하늘 학생, 15살 여자아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하늘아, 꿈이 뭐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말 멋진 꿈이야. 꼭 이루길 바랄게. 슬아는 장학증서를 건네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슬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도와줄게.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증서를 다 전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슬아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마지막 아이에게 장학증서를 건네고 슬아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성공하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슬아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희야, 피곤하지? 아니요, 아버지. 오히려 기운이 나는걸요. 그래.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강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정재단은 100년간 교육에 헌신해왔어. 하지만 나는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말이야. 아버지, 내가 그걸 보여줬어.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나눔이 뭔지. 강 이사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윤희야. 슬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자랑스럽다는 말. 주말이 왔습니다. 강 이사장과 슬아는 서울 숲을 산책했습니다. 4월의 봄날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요즘 많이 좋아졌어. 두 사람은 벚꽃 터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윤희야. 네. 행복하니? 슬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반지하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었죠. 부모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강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바라던 거야. 내가 행복한 거. 저도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행복해. 널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강 이사장은 슬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있자.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노신사와 젊은 여성. 20년간 헤어져 있었던 부녀.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축복하듯이. 강 이사장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다시 찾았다. 내 딸을, 내 가족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리라. 슬아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래에서. 윤희야, 엄마 얘기 좀 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태어났을 때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셨어. 정말요? 응. 그리고 내 손목에 그 흉터가 생겼을 때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자기가 잘 못 봐서 다쳤다고. 슬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 자신을 아버지에게 돌려준 흉터. 이 흉터. 좋아요. 이게 없었으면 아버지를 못 만났을 테니까요. 강 이사장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우리 윤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요. 저녁 먹어야죠.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정말요? 그럼 떡볶이. 떡볶이? 강 이사장은 웃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딸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니. 좋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뒤에서 배웅하듯 날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슬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은 반지하 고시원에서 곰팡이 핀 천장을 보며 눈물 흘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침대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모든 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윤희야, 잘 자. 사랑한다. 슬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내일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슬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웃고 있는 꿈.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는 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슬아는 그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떠 있었어요. 몇 년 후,
화정희망 장학재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이 됐습니다. 매년 5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하늘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슬아는 하늘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가 선생님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재단을 돕기 시작했어요. 선한 영향력의 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함이 퍼져나가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날 한 기자가 슬아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슬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낡은 봉투를 주었을 때요. 그때 팔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한 순간.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단지 정직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정직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돈도 부모도 미래도 없었지만 정직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슬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면 그건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신호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백처럼 맑은 미소였습니다.